예,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이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 또 즉각 반응을 보이도록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바로 인건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 인건비가 결국은 나의 이 인건비에서 결국 빠져나가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현장 얘기를 통해서 직접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인태현 회장을 모시고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이 뭔지, 무엇이 또 문제인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도 자영업자시죠? 예, 저도 자영업자고 그 시장에서 옷 장사하고 있습니다. 옷 장사가 요즘에 제일 힘든 장사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예. 근데 회장님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예. 지금 제목이 좀 길어서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예.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연합회라는 이 예. 모임을, 이 협회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예. 여기는 뭐 하시는 데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개별적으로 힘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어떤 법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리는 것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여서 함께 풀어보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못 이기고 폐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버리는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런 것들을 좀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쟁점화하고 함께 풀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협회입니다. 지금 회장님은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이 협회가 현재 주로 활동하는 데가 그 회원들이 주로 그 어디 그 인천, 부평 이쪽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전국에 않고요. 다 전국입니다. 예,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업종의 자영업자 단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지금 현안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아마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뭐 그동안의 일련의 어떤 모습들을 뭐 회장님께서도 충분히 이제 옆에서 보시고 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로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협회 회장으로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건가요? 저는 뭐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임금 인상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의 근무나 처우가 높아진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또 자영업자들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자영업자예요. 중하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그렇죠. 물건을 팔아주는 당사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우리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분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반대하는 건 좀 모순된 행동일 수 있다 이런 취지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영업을 하지만 자영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자식들한테 자영업을 해라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럼 그 자식들은 결국은 또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 후세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그 합의 과정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뭐가 그러신가요? 일단은 그 합의 과정에서 노동자들 중에 절반이 나가버렸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들도 나가버렸고 그중에 우리 중소상인들을 대변해서 들어갔던 소상공인 최저임금 위원들도 결국은 나가버리는 불참하셨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최저임금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법적인 어떤 그런 실효적인 부분 때문에 날짜에 쫓겨서 뭐 사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올해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논쟁이 더 심각했죠. 격렬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파가 컸고 그래서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회장님이 내 자식들한테도 자영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뭐 권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례합니다만 회장님이 자영업을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1989년부터 했으니까 어우, 이제 거의 30년을 다 했죠. 돼가시는군요. 예. 30년 동안 살아남으셨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자영업의 얘기 들어보는 거 보면 대단하신 건데 예, 그럼에도 분이 불구하고 좋았죠. 예. 자녀분들한테 자영업을 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근본적으로 자영업 시장이 붕괴 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 전부터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운 지경에 처하다 보니까 이거 뭐 회사 다니던 친구들이 좀 어디 자리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절대 나오지 말라고 저희가 말릴 정도로 자영업 시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티라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장님이 느끼시기에 보시기에 그동안의 경험으로 30년 동안 보시기에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좀 압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좀 이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들입니까? 예,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시장 잠식이에요. 시장 잠식. 예, 이를테면 자영업 시장이 이제 우리가 장사를 했던 시장이 있는데 그 유통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실은 그 밥그릇은 똑같은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부가가치의 창출은 똑같은데 이걸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골목 시장, 그 전통 시장 이런 데들이 과거에 누렸던 어떤 번영기를 누릴 수 없게끔 시장 잠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그게 그런 가장 피해가 근본적이죠. 예, 데이터로 좀 혹시 있습니까? 그 이를테면은 그 전에 대형마트가 있기 전에 우리가 뭐 자영업 시장이 한 64조 시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아, 대형마트가 예. 있기 전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 거의 24조, 30조 시장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아, 23, 4조 시장으로. 예. 그러면은 절반도 더 줄은 거네요. 더 줄었죠. 이게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더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해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무슨 있죠. 말씀이냐면 예. 아니 나도 재래시장 가서 나도 그 동네 슈퍼에 가서 뭐 사고 싶은데 백화점 가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쇼핑카트를 보고 다니면서 뭐 물건 사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등등등 뭐 이런 얘기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예,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한 경쟁이 비교적 예.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제 전통 시장이나 이런 거 골목 시장에서는 일정하게 뭐 조합이라든가 예. 상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하는데 이 자본이 집중돼 있는 그 대기업과 집중돼 있지 않은 그 약한 이 자영업자들의 연합이라는 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를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와 육성이 좀 같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은 개인 자영업자고 또 그 유통 재벌들은 또 그 자기네 사업을 하는데 왜 보호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저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 우리가 지금 그 중소 자영업 시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을 따지면은 숫자적으로 예.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56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고 거기서 150만 명 정도 되는 그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뭐 최소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는 고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 중에 이 임금을 주기 힘들고 임대료를 주기 힘드니까 이 가족들이 와서 무임금 노동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인원이 계속 늘고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그게 네. 한 100만 명이 넘고 또 무등록 자영업가까지 하면 이 10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시장인 거예요. 이게. 4분의 뭐니까 예, 예, 상당히 그- 많네요. 예, 1000만 명 정도가 먹고 산다고 하면은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까지 하면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까지 먹고 사는 시장이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개인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싸움의 차원에서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예. 사회 문제고 일자리 안전망, 산업 안전망, 고용 안전망의 문제로 크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죠. 네. 저는 사실은 임대료나 뭐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의 이 상권 그러니까 골목 상권 침해 문제를 처음에 먼저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있느냐 말씀을 예, 여쭤봤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절반이나 예. 이렇게 매출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덧붙이자면은 그 어려움이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절반을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그 이게 얘기 많이 엄청난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이고 큰 문제인데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첫 손에 꼽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얘기 나오는 거는 카드 수수료 얘기, 상가 임대료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현장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보시면은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또 다른 이렇게 협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카드 수수료의 그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라든가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 체계,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그 무도할 정도의 기업 윤리를 상실한 임대료가 그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펀치를 막 이리저리 매기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예, 예.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복잡하실 예, 것 같아서 하나부터 수수료 얘기부터 카드 수수료부터 할까요? 먼저 얘기할까요? 예, 예. 지금 대기업 수수료하고 이런 좀 자영업자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나죠. 기본적으로 그 대형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뭐 1.3에서 1.5%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대형 유통기업한테는 마케팅 비용을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카드 회사가. 예. 그래서 실질 그 카드 수수료는 한 0.73%를 가져가고 있고 그 우리 같은 기본 자영업자들,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는 한 2% 내외 그 카드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특히 그 동네에 있는 마트들 있잖아요. 예. 동네 마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5%까지 가져가요, 수수료를. 근데 지난번에 그 금융당국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1% 전후까지 좀 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홍보를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3억 미만, 매출이 3억 미만인 곳인데 그런 데는 이제 카드 수수료 액수가 참 약하죠. 약하고 실제로 카드 사용률이 전체로 보면 15%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중형 마트라든가 매출이 5억 이상 넘는 곳 이런 곳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오히려 2.0% 받던 카드 수수료를 2.5%로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그 매출이 적은 데는 깎아주고 그 다음에 매출이 높은 데서 더 올려받는 이런 그 조삼모사식의 카드 수수료 정책을 카드 회사들이 핀 거죠. 여기에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죠.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카드 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마 회장님께서 무슨 데이터를 가져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회장님이 가져오신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지금 뭐 우리가 입수한 걸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0.7%,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7%, 덴마크는 0.95%. 옆에 중국 같은 경우도 한 1.25%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네요. 높죠. 많이 높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카드 수수료 이 정도가 돼야 되는 이유를 나름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정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그동안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카드 회사의 일방적인 어떤 수수료 매기기 이것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따라갔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개인 매장들은 카드 회사하고 협상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기는 대로 우리는 카드 수수료를 뺏기는 형태였던 거죠. 그러면 카드 수수료 얘기 사실 뭐 이것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사실 아마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이 없을 텐데 이런저런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카드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또 분명하고요. 그 사이에 벤사들도 껴 있고.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아실 테니까 그러면은 적정한 카드 수수료라는 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협회 차원에서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것을 뭐 몇 프로라고 딱 책정을 할 수 없는 게 그 여신협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융위에도 저희가 전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카드 회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고율의 카드 수수료를 우리한테 물릴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어떤 그 원가 공개를 한번 해봐라. 예. 그러지 않고 자꾸 원가 공개를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 하면서 카드 수수료율이 이 정도가 지켜져야 자기들이 먹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이 그렇게 돼야만 된다면은 대형 유통들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쪽에 작게 받는 걸 우리한테 덮어씌우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질문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을 포함을 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나중에 예. 뭐 회장님을 또 모시더라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러시죠. 예. 임대료 문제는 예. 이거는 또 다른 카운터 파트너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건물주라는 또 카운터 파트너가 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거는 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우리 취재 기자가 공중족발 뭐 예. 사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 예. 그 얘기도 했던 것도 결국은 이게 또 카운터 파트너가 일반 또 개인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 임대료 문제는 예. 정말 심각하게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임대차 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정하게 장사를 하다가 자리를 잡을 만할 정도가 되면은 막 2배, 3배 올리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용 자체가 안 남아요. 임대료로 다 나가버리는. 그동안 번 거 다 들어가야 그럼요. 되니까요. 예, 그리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거는 좀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한 5년 정도 하면 자기가 들인 미천은 좀 거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황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10년이 돼도 거두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더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환산보증금 제도도 예. 빨리 좀 철폐를 해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다. 왜 그러냐면은 환산 보증금이라는 건 뭡니까? 예, 환산보증금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100만 원의 그 임대료를 내면은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1억으로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증금을 또 1억을 치면 환산보증금이 2억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정해가지고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저기 임대차 상인한테는 보호를 해주는데 환산보증금이 뭐 4억이 넘는다거나 또는 뭐 지방 같은 경우 뭐 2억 5천이 넘는다고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근데 그 환산 보증금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요즘 좀 잘 나가는 상권이라 좀 웬만큼 새로 생긴 상가 같은 데는 그 환산 보증금 웬만하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다 넘어가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조금 몫이 좋은 데는 뭐 1,000만 원씩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낸다고 임대료 1,000만 원을 낸다고 하면은 환산 보증금이 보증금 빼고도 임대료만으로도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 자체를 잡은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현장을 예. 전혀 모르고 그냥 책상에 예. 앉아가지고 만든 정책. 옛날에 만든 건데요. 예. 그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아니냐. 이래서 보호를 안 했던 건데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임대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예. 근데 그 환산 보증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국회나 이런 데서 그 네.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무슨 입법안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고치겠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뭐 있었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었죠. 그거를 한 번은 뭐 6억으로 올린다고 했었고 또 좀 많이 올리면 10억까지 올린다고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범위를 넓히면은 보호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환산 보증금 자체는 그 이유 없는 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임대료 얘기, 수수료 얘기, 그다음에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골목 상권 침해 문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영업자들 가운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프랜차이즈 시장이 점점 엄청나게 많아지고 커지고 있어요. 있고 앞으로도 많아지고 예. 장사 조금 된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려는 예.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노하우도 없고 해서요. 예. 그 편의점이 물론 대표적인 사례로 좀 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프랜차이즈 쪽 같은 경우도 이 구조 자체가 아까 우리 앵커 리포트에서도 편의점의 사례를 들면서 본사에다가 이렇게 나가는 뭐 이런 수수료라든가 가맹 이런 수수료.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는 지적이 좀 많은데 예, 제가 볼 회원들 때는 중 같은 경우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가지고 정확히 그 편의점을 하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봤어요. 당신들의 그 이윤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 예. 그래서 해봤더니 상품을 매출을 하면은 한 70%에서 75% 정도를 상품대로 가져가요. 그러면 한 25%에서 30%가 남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게 그대로 남아야 대부분 사람이 먹고 살고 저금도 할 수 있어요. 인건비도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작게는 3대 7, 높게는 5대 5로 또 수수료를 가져가요. 가맹 수수료로.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이윤율의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기본적으로 상품대로 가져가는 것도 높거니와 예. 그거를 이윤율로 뽑아나가는 것도 자기들이 시설비를 댔기 때문에 뽑아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한 10년 장사를 하면은 시설비를 한 감가상각 10년으로 해서 뭐 1대9 정도로 가져간다거나 그렇게까지 아마 디테일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아니면 뭐 예. 5년 정도 하면 2대8 정도로 가져가면 그나마 예. 좀 이해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뭐 30%에서 40%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혹독한 수탈 체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내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예. 좀 정부에서도 공정경제가 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돼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전화 연결을 좀 해볼 예. 건데요. 그 이거는 뭐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셔도 예, 됩니다. 예. 차등 적용 얘기를 이제 소상공인 현업회를 비롯한 이쪽 예. 재계에서 그동안 예, 최저임금에 주장을 하다 예. 그거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저 예, 회의장을 뛰쳐나왔던 거 예, 아닙니까? 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5인 미만의 예. 이제 차등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 중소상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죠.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등 적용제를 했을 때 그것이 노동자들 중에 그러면은 그 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받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은 그 중소자영업자 부분들의 이런 주장들이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의 질이 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 대기업들이 이 중소상인들의 어떤 이런 차등 적용제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노동자들한테 이걸 악용할 여지는 없는가 이게 고민스럽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원칙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중소상인과 또 노동자와 정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 제가요 좀 외부 전문가 한 분을 좀 전화 연결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위기의 원인 또 해법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건 숲 안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숲 밖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위기 문제를 좀 보시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여기서 또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으로 계신 윤윤규 본부장 연결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네, 아주 네.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네. 일단 원인 분석도 좀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 요인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은 사실 이제 자영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쭉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본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영업자의 수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그래서 가당 경쟁으로 이어지고 수익 증가가로 이어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시한 규모의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취약하고 예, 그래서 이제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매우 낮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예,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의 경우 원가 구조 측면에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예, 앞에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자영업자는 사회 경제적인 교섭력이 매우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나 카드 수수료 원화청 문제 등에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예, 예. 노동자와 이제 자영업주 간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부절되는 것이 참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네네. 질문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본부장님은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위기 상황 또 앞서 본부장님께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간단히 시간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저희들 자영업자의 이제 현실이 이제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규모 축소나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의 비중이 이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한 2배 또는 3배 정도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를 위해서는 이제 사실 혁신 성장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신에 임금 노동자로 이제 경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일자리 안정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어떤 지원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도 받고 예. 취업 발신이나 훈련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조금 부족하지만은 임금 노동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본질적인 이제 가당 경쟁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영업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져야만이 이제 고부가가치 분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영업자 스스로가 업무나 경영효율이라든 구조 개선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거다 더불어서 정부 사실 이것을 뒷받침하도록 조세 혜택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어떤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제 불공정한 이제 프랜차이즈하고 이제 가맹점하고의 관계인데 이 경제적 강자들이 이제 동반 성장의 관점에서 사회집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선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이것이 될 때만이 자영업의 어떤 구조 개선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급하게 말씀하시느라고 좀 빨리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구조적인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대동소이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현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회장님 보시기에요. 30년 자영업 하셨으니까 자영업으로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좀 나름의 이렇게 좀 어떤 모델이라고 할까요? 나 저렇게 좀 자영업하면서 그냥 늙을 때까지 늙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강했었는데 이를테면 시장이 마을과 결합돼서 마을 중심의 어떤 시장 형태를 만든다거나 또는 도시 계획을 같이 하면서 도시 전체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시장이 갖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 전통의 형태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 가고 또 심지어는 그 지역의 어떤 교통 시스템조차도 거기에 걸맞는 지역 순환형 교통 형태를 만들고 또 이제 자금의 흐름도 최근에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들을 만들면은 충분히 시장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이 물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대기업의 물류만 보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류 시스템들이 있어요. 도매 물류라든가 소매 물류 이런 것은 여전히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대기업 중심으로 큰 줄기만 있는 물류보다 훨씬 더 풀뿌리 물류가 돼가지고 이 경제 순환, 선순환, 그다음에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못 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천착을 하면은 중소자영업자들을 그저 귀찮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들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상적인 모델이 뭐라고 여쭤봤는데 정부에 하고 싶으신 말씀,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영업자 위기는 이게 단순하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또 그냥 또 이런저런 소리 떼쓴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00만 명이나 되는 분이 여기에 고용이 되고 먹고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드네요.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